자, 낡은 집 같은 경우에 이 시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이 옛날 이야기들을 통해서 일제강점기에 우리 유랑민들이 어떻게 살았는지 그걸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알겠죠? 무슨 얘기지? 그래서 보면 날로 밤으로 왕거미줄 치기엔 분주한 집 이렇게 되는데, 자, 날로는 낮으로 밤으로 왕거미줄 치기에 분주한 집이다 라고 얘기하면, 왕거미줄을 쳤으니까 뭐란 얘기야? 흉가란 얘기야. 흉가. 그지? 흉가야. 그런데 흉가인데 마을서 흉집이라고 꺼리는 낡은 집, 안 좋은 집이라고 꺼리는 낡은 집. 이 집에 살았다는 백성들은, 근데 여기서 보면 살았다는 해갖고 과거형이지, 과거형. 그쵸? 살았다는 얘기를 들어 마치 옛날 얘기 들은 것처럼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옛날 얘기 들은 것처럼. 그래서 여기에서에 있는 이 낡은 집은 뭘 얘기하는 거냐? 바로 우리나라 사람들 일제 탄압 때문에 일제 강점하에서 고향을 떠날 수밖에 없었던 우리 민족의 흔적이 남아있는 거야. 알겠죠? 그러면서 이 집에 살았다는 백성들 이렇게 얘기하는 거니까, 이 백성들은 뭐를 얘기하는 거냐? 말 그대로 단순한 우리 민족이겠지. 우리 민족이니까 곧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전체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민족의 문제인 거지. 이런 것들이 대대손손에 물려줄 은덕것도 선어관자도 갖지 못했니라. 그러니까 높은 신분이나 그런 것들도 갖지 못했다. 그래서 여기서 떠날 수밖에 없었던 우리나라 민족의 모습들, 그래서 그런 흔적들이 남겨진 거. 재를 넘어 무곡을 다니던 당나귀, 항구로 가는 콩시리의 늙은 둥글소, 항구로 가는 콩시리의 늙은 둥글소 이렇게 돼 있는데, 둥글소 같은 경우에는 거기 보면 뭐라고 돼 있어? 황소의 방안으로 큰 숫소를 말한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숫소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전통에 이제 원래 우리나라 전통소가 한우가 아니라 흑우라고 그러더라고. 흑우라고 그러더라고. 자, 그런데 그런 거 얘기하면서 모두 없어진 지 오랜 외양가엔 아직 초라한 냄새 그윽하다만 털보내 간 곳은 아무도 모른다. 그래서 털보내 간 곳, 털보내는 바로 우리 민족을 얘기해요. 우리 민족. 그래서 폐허가 된 낡은 집의 모습을, 그래서 여기서는 현재 모습들, 폐허가 된 현재 낡은 집의 모습을 얘기하는 거고. 자, 찻길이 놓이기죠. 이렇게 되는데, 찻길이나 이 항구나 둘 다 뭐냐면 일제로 인한 일제의 말하자면 일제 문화가 말하자면 문화가 된다. 신문명이 들어온 거지. 일제 문화 때문에 신문명이 들어온 거야. 노루, 멧돼지, 쪽제비 이런 것들이 앞에 사는 마음 갖고 뛰어다니던 시절 이렇게 돼 있으니까 우리나라 옛날.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거는 일제 침략 전에 자유롭던 시절. 그러면서 털보의 셋째 아들은 나의 살인말 동무는, 그러니까는 셋째 아들은 나의 살인말 동무는 동격이다라고 보면 되겠지. 그러니까는 털보의 아들이 나의 친구였어. 이 집 안방 쥐뚜 광주 옆에서 첫 울음을 울었다고 한다. 여기서 태어난 거지. 그러면서 털보네는 또 아들을 갖다가 송아지라도 불었으면 팔아나 먹지 이렇게 돼 있어요. 날았으면 팔아나 먹지. 마을 아랑이들은 무심코 차가운 이야기를 가을 나물에 실어보냈다. 차가운 이야기다라고 얘기는 뭐냐면, 차가운 이야기 여기서 보면 지금 또 아들인데 송아지 동의시 시키는 거 아니야. 말 그대로 차가운 이야기, 인격을 동물과 동일시하는 거지. 인격을 동물과 동일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냉정한 시절이 돼버린 거야. 인간의 비극성을 나타내는 거지. 그래서 가을 맹물에 실어보냈다는 그날 밤 저룹등이 시름시름 타들어가고 이렇게 되는데, 저룹등이라는 건 뭐냐면 거룹등.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말하자면 좁쌀 겨 같은 것들을 해갖고 만드는 거, 그런 것들을 얘기하는데, 그런 것들이 시름시름 타들어가고 말하자면 등을 얘기하는 거야. 등불. 소주에 취한 털보의 눈도 1층 북돌한다 이렇게 얘기되는데, 요거는 털보의 시름을 얘기합니다. 시름. 그
금털보가 씨름 지금 고민하고 있는데 뭘 고민하는 거냐? 자식이 태어나도 기뻐할 수 없는 현실을 얘기하는 거야. 기뻐할 수 없는 현실. 자식이 태어나는데 기쁘질 않아. 왜? 어려우니까 그만큼 생활해.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자, 그 다음에 갓주지 이야기와 무서운 전설 가운데서 가난 속에서 나의 동물은 늘 마음 졸이며 자랐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갓주지 이야기는 말 그대로 갓은 절의 주지승. 옛날에는 아이들을 울거나 그러면서 갓주지 이야기를 했단다 얘기를 하는데, 쉽게 얘기하면 갓가지, 그러니까 가지가지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그러니까 여러 가지 무서운 이야기들 뭐 이런 것들이겠지, 그지? 그래서 그런 것들, 그 다음에 무서운 전설 가운데서도 이렇게 되는데, 이 갓주지 이야기와 무서운 전설은 뭐냐면 부모가 원하지 않는 아이들을 어떻게 한다? 잡아간다는 전설을 얘기하는 거예요. 옛날 이야기. 알겠죠? 그래서 이 시에는 선화적 요소가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당나귀 몰고 간 애비 돌아오지 않는 밤. 그래, 일하러 간 아버지가 돌아오지 않는 거지? 노란 고양이 우러러 종시 잠 이루지 못하는 밤이면 어미 분주히 일하는 방앗간 한 구석에서 나의 동물은 도토리의 꿈을 키웠다 이렇게 되는데, 도토리의 꿈, 작은 꿈을 얘기한다. 작고 소박한 거. 그래서 작고 소박한 꿈을 꾸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가 9살 되던 해, 시간이 그만큼 지난 거죠. 사냥개 꿩을 쫓아다니는 겨울 이렇게 되는데, 사냥개가 꿩을 쫓아다니는 겨울인데, 이 사냥개는 일제를 상징하고요. 그 다음에 이 꿩은 우리 민족을 상징합니다. 그러면 이 겨울은 바로 일제 강점하를 얘기하는 거야. 일제 강점기. 이 집에 살던 7 식솔이 털보내지 어디론지 사라지고 이튿날 아침 북쪽을 향한 발자국만 눈이 떨고 있었다. 어디론지 사라져버리고 이튿날 아침 북쪽을 향한 발자국만 눈이 떨고 있었다. 그러니까 는 어떻게 하는 거야? 터전을 떠나야만 하는, 터전을 몰래 떠나야만 하는 비극적 현실을 얘기합니다. 비극적 현실. 더러는 오랑캐령 쪽으로 갔으리라고. 오랑캐령은 만주 얘기하는 거야. 만주. 갔으리라고. 더러는 아라사 같은 경우에 러시아야. 러시아. 갔으리라고. 이웃 늙은이들은 모두 무서운 곳을 짚었다 이렇게 되는데, 무서운 곳 이렇게 얘기하는데, 왜 무서운 곳이라고 얘기하냐면, 이 일제강점하에 있는 현실을 벗어났지만 다른 것도 마찬가지로 무섭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그만큼 고통스러운 공간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자, 그래서 무서운 것들을 짚었다. 지금은 아무도 살지 않는 집. 다시 밑에 현재로. 그래서 여기까지 과거로 간 거죠. 과거로 갔다가 다시 현재로 돌아오는 거예요. 지금은 아무도 살지 않는 집. 마을서 흉집이라고 꺼리는 집. 그래서 여기는 우리 민족의 고통스러운 현실. 아직도 우리 민족의 고통스러운 현실을 얘기하는 거고, 제철마다 먹음직한 열매, 탐스럽게 열던 살구 이렇게 되는데, 바로 이거는 평화와 여유가 넘치던 과거. 살구나무도 글거리만 남았길래 이렇게 됐어요. 글거리. 말 그대로 글거리라고 얘기하는 건 그루터기, 그런 나무, 곡식의 뿌리 이런 것만, 등걸만 남았다는 얘기야. 그래서 글거리만 남았길래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서의 글거리는 말 그대로 생명력을 상실한 우리 민족. 생명력을 상실한 우리의 현실이라고 얘기하면 되겠네. 우리의 현실. 생명력을 상실한 우리 현실이고, 꽃피는 세류와도 과도 뒤우란에 꿀벌 하나 날아들지 않는다라고 얘기하면서, 이 부분 계절이 바뀌어도 바뀌지 않는 고통스러운 현실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죠? 시 별로 그닥 어렵지 않아요. 자, 그 다음에 문제 좀 이따 풀고요. 자, 뒤에 넘겨서 산도하고 청로를 바로 할게요. 얘는 뭐 읽으실 필요 없어요. 짧게 지금 저기 짧은 시니까 선생님이랑 바로 하도록 할게요. 자, 산도화 이렇게 돼 있는데 산도화의 작가가 누구 돼 있어요? 응? 박노걸이죠? 그죠? 박노걸 시인하고 박두진 시인하고 조지우 시인을 세 명을 합쳐서 뭐라 부르냐면 청록파 시인이라고 불러요. 청록파 시인이라고. 그래서 이 시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청록파 시인, 청록집을 썼다 해서 청록파 시인인데 자연에 대한 것들, 그 다음에 이상적인 세계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시를 쓴 자연시인이라고 생각을 하면 돼. 알겠죠? 자, 그래서 내용을 보면 산도와 산은 구강산, 보랏빛 석산 이렇게 돼 있는데 구강산은 실제로 있는 산이 아니라 이거는 상상 속의 산이에요. 상상 속의 산. 상상 속의 산이에요. 그러니까 상상 속의 산이니까 뭐가 되는 거예요? 말 그대로 이상적인 공간이 되는 거예요. 이상적인 공간. 그런데 보랏빛 석산이라고 하는데 자, 보랏빛 돌로 만들어진 산 이렇게 되어 있는데 보랏빛이라고 하면 우리나라에서는 약간 그 신비한 분위기, 그 다음에 부정적인 분위기를 많이 받대요. 그래서 보랏빛 석상을 했으니까 신비로운 분위기를 조성해준다. 그래서 신비로운 분위기 조성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요거를 통해서 여기서는 뭘 얘기하는 거냐면요. 바로 원경이에요. 원경. 멀리 있는 구강산을 본 거죠. 그래서 원경을 통해서 뭐를 얘기하느냐. 또 이미지는 정적이다. 조용한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산도화는 복숭아꽃이에요. 복숭아꽃. 산내 피는 복숭아꽃. 근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보통 그 고전할 때 배웠잖아요. 도화, 복숭아꽃 나오면 뭐를 얘기하려고 그랬어요? 도화, 복숭아꽃, 신선, 도교적인 이미지, 이상적인 이미지. 그러니까 여기서는 그래서 무릉도원 할 때 도원도 복숭아꽃이 핀 정원이야. 쉽게 얘기하면. 그러면 산도화 같은 경우에 뭐야? 바로 동양적 이상적 세계를 얘기해요. 이상적 세계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산도화가 두어송이 벌어지는데 두어송이가 펼쳐지고 있는 거야. 꽃이 피고 있는 거야. 그런데 하필이면 두어송이네. 그래서 이건 뭐냐면 동양적 여백을 얘기하는 거야. 여백의 의미. 그러니까 산에 꽃이 피었는데 꽃이 막 핀 게 아니라 몇 송이가 핀 거야. 드문드문. 그래서 봄눈노가 흐르는. 자, 봄눈이 녹았네요. 깨끗한 이미지죠. 깨끗함, 순수함을 얘기하는 거예요. 녹아 흐르는 옥 같은 물에. 그러니까 또 옥 같은 물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여기 당연히 지구법이겠죠. 이 지구법을 통해서 여기서는 뭘 얘기하는 거냐. 옥 같은 이라는 통해서 바로 이상향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상적인 공간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상적인 공간. 여기도 이상적인 공간이에요. 그런데 사슴은 암사슴 발을 씻는다 이렇게 되는데 사슴 바로 고결한 이미지, 순결한 이미지, 순수한 이미지. 그래서 왜 우리가 그 해리포터인가 영화에도 보면 엄마가 나타날 때 그 사슴의 모습 뭐 이런 것들로 해서 나타나고, 그 다음에 뭐 일본에 있는 애니메이션, 재패니메이션 같은 데 보면 사슴은 되게 신비로운 동물, 고결한 동물로 나오잖아. 그래서 뭐 그 선생님이 기억나는 게 일본 재패니메이션에 보면 원령공주인가 뭐 그런 저기가 있는데, 그런 영화에 보면, 그런 애니메이션, 재패니메이션에 보면 사슴이 병이 들어, 사슴이 고통스러워해. 그러면 순결하고 고결한 것들이 끝난 것처럼 생각을 해. 그러니까 사슴은 우리의 동양적 이미지에서 굉장히 고결한 존재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소중한 존재고. 그런데 사슴은 암사슴. 또 암사슴은 뭐를 지니고 있는가? 생명력을 지니는 존재야. 그런데 그런 암사슴이 와서 발을 씻는다라고 얘기하잖아. 그러면 이것들은 굉장히 깨끗함을 다시 씻는, 이렇게 생동하는 그런 모습들, 평화로운 모습들이 되는 거야. 그래서 여기 있는 거 보면 우리가 시를 이해할 때 내가 그런 얘기 많이 했잖아요. 시를 이해할 때 머릿속으로 이 시를 읽어보고 머릿속으로 영화의 한 장면처럼 장면을 떠올려보면 되게 이해하기 쉬워진다고. 그래서 산구가산, 보랏빛 석산, 실제로 없는 되게 보랏빛 석산, 보랏빛을 은은하게 띄는 파스텔 톤의 그런 산이 있는데 그곳에 복숭아꽃이 드문드문 폈는데 거기에 봄눈노가
깨끗한 맑은 물이 흐르고 거기에 사슴 한 마리가 와서 발을 씻으면서 물을 먹고 있다라고 하면 굉장히 평화로운 분위기를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이 부분은 근경. 그래서 동적인 이미지를 지니는 거야.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보면 정중동이라고 하죠. 정중동. 조용히 있는 가운데서의 움직이는 것들. 그래서 동양적인 미, 동양적 아름다움을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동양적인 아름다움을 표현함으로써 이상적 세계의 평화롭고 아름다운 풍경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밑에 있는 청로루라는 시를 보도록 합시다. 자, 청로루. 먼 산 청운사 이렇게 했는데 청로루 먼 산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럼 먼이죠. 그래서 이건 시적 허용이고 먼 산 청운사 청운사는 또 푸른 구름이라는 뜻이야. 푸른 구름이잖아. 그럼 또 여기서도 얘도 뭐를 의미해 주는 거야? 바로 이상적인 모습을 상징하는 거야. 이상적인 모습, 신비로운 모습 그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지. 먼 산 청운사 낡은 기와집. 청운사에는 낡은 기와집을 보면서 산은 자하산 이런데 자하산 자주색임이죠. 자주색임이지. 자줏빛. 그러면서 자하산 봄눈 녹으면 이렇게 돼 있으니까 봄눈 녹으면 시간적 배경. 그 다음에 얘도 마찬가지로 이상적인 모습. 그래서 이 둘의 이상적인 모습은 어떤 거냐면 탈속적인 분위기를 형성해 준다라고 해. 탈속적 분위기를 형성해 준다라고 해갖고 말 그대로 속세를 벗어나서 이상적인 공간, 우리가 꿈꾸던 그런 신비로운 공간들을 상징하는 것처럼 보여준다 이거야.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자, 그러면서 느릅나무 속이 피어가는 12구비를, 자, 느릅나무가 속이 피어가는 12구비 12구비를 이렇게 되는데, 자, 속이 피어가는 12구비예요. 그러면은 이건 뭐가 되는 거예요? 갑작스럽게 봄눈 속이 피어가는 12구비를 12곡에 막 이렇게 구비구비구비 되어 있는 그 길을 뛰어가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청로루가 뛰어가는 동적인 이미지를 주어주고 있는 거야.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청로루, 또 노루죠. 사슴이랑 똑같죠. 또 고결한 이미지. 고결한 존재. 청로루, 맑은 눈에 맑으니까 순수한 이미지. 그 다음에 도는 구름. 이렇게 해갖고 이거를 행을 바꾸잖아요? 그러면 굉장히 호흡이 느려요. 이런 느린 호흡을 주는데 이런 느린 호흡을 통해서 뭐를 얘기하는 거냐? 바로 정적인 분위기를 형성해 주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자, 그래서 여기 있는 지금 구름이나 그 다음에 자산, 청운사 이런 것들은 전부 다 탈수적 분위기를 형성을 해주는 건데 이 시는 중요한 게 하나 더 있어요. 보통 우리가 어떤 표현을 많이 쓰냐면 시상전개 방식이라는 표현을 많이 써요. 시상전개 방식. 시상전개 방식이라는 게 뭐냐면 우리가 그 문학이나 독서 같은 거 비문학 문제를 풀어보다 알았을 텐데 많이 봤을 텐데 글을 전개 방식이라는 걸 어떻게 쓰고 있느냐. 근데 여기서는 시에서는 시상을 어떻게 전개시키고 있는 거냐. 예를 들어서 아침부터 시작해서 점심이 됐어, 저녁이 됐어, 그리고 밤이 되고 그 다음날 아침이 됐어. 그러면 시간이 되거든요. 근데 얘는 지금 보면 먼 산이니까 멀리 보잖아. 그러면서 산은 자산 봄눈 녹으면 느릅나무 가까이 오기 시작한단 말이야. 청로루 맑은 눈에 도는 구름 맑은 눈까지 가잖아.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느냐? 바로 시선의 이동이에요. 시선의 이동. 시선을 이동함으로써 말 그대로 시선의 이동을 어떻게? 원경, 멀리 있는 것에서 가까운 곳으로 오면서 시선을 전개시켜주고 있는 거야.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렇게 함으로써 이 시에서 주제, 봄의 정취, 그러니까 봄이 오는 것, 그 다음에 봄이 오는 그런 경치의 아름다운 모습들, 이런 것들을 설명하는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자, 여기서는 시를 다시 한번 쓱 훑어보시고 꼭 정리하도록 하세요.